지금 어쨌든 그 이상돈 교수의 영입 문제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좀 온 건데 네. 지금 문재인 의원의 뭐랄까요 책임론? 네. 책임론이 지금 비등해지고 있다 이런 또 관측도 나오고 있어요. 네, 박영선 원내대표가 이렇게 직접 탈당까지 언급하는 네. 이런 상황이 되면서 당내에서는 문재인 의원도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형국일 거다. 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왜냐면요, 박영선 원내대표는 직접 본인의 입을 통해서 그리고 또 측근들의 입을 통해서 이 이상돈 교수 영입 문제를 내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 여러 차례 문재인 의원과 사전 조율을 거쳤다. 네. 문재인 의원이라는 그 최대 계파의 수장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내가 믿고 추진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 문재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사전 조율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가만히 침묵하고 있다가 네. 어떤 이상동 교수라든지 또 박영선 원내대표 측에서 사전 조율 그 정황을 제기하니까 뒤늦게 가서야 조금 시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직접 코멘트를 내놓지는 않고 SNS를 통해서 두 교수님께 참 미안하게 됐다.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뭔가 이제 접촉은 분명히 있었다는 거를 반증하는 거고요. 실제로 이상동 교수가 셋이 같이 만나는 적도 있고 전화 통화를 통해서 의견을 좀 교환한 적도 있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거든요. 네. 오늘 이상돈 교수가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어떤 얘기가 했냐면요. 전화로 문재인 의원의 의사를 확인했고 네. 직접 만나서 비대위원장 문제도 다 이야기를 했다. 예, 이런 문의원 반응을 보고 박영선 원내대표도 교수님 비대위원장을 맡을 운명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 그래서 절대 박영선 원내대표가 독단적으로 했다는 것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의원도 이제는 어떤 대변인 격인 윤호중 의원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이런 어떤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오해가 생기는데요. 예, 직접적으로 정치 현안에 대해서 직접 분명하게 말해야 불필요한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파동을 겪으면서 친노 세력 중에서도 문재인 의원이 지금 처신을 잘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문재인은 지난번 단식투쟁 그거 가지고도 좀 논란이 있었고 이번에 이상동 교수 영입 문제를 가지고 또 이렇게 저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 별로 정치적으로 문재인 의원한테 별로 득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문재인 의원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미숙한 분이고요. 예. 미숙한 분이고 자기가 결단을 내렸으면은 끝까지 밀고 나갔어야죠. 근데 내가 볼 때는 문재인 의원으로서는 여러 가지 지금 생각하는 바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이 권외 제야 좌파에서 들어오는 압력도 있을 거고 또 당내 배후에 있는 모사의 압박도 있을 거고 그러나 문재인 의원이 자기가 판단했을 때도 우측으로 외연 확장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고 예. 그런 속에서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 아마 굉장히 문 의원이 의식을 하고 있는 건 박원순 시장일 겁니다. 박원순 시장을 지금 어디에서도 다 이퀘이션에서 빼놨는데 박원순 시장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의원의 행보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박원순 시장. 예. 네, 그러니까 좌측에 있어도 관계 없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약간 중도 쪽으로 실용 쪽으로 좀 보고 있으니까. 네, 중도 온건 쪽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의원으로서는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굉장히 지금 어떤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친노 좌파는 자기네들의 존재의 목적이 대선 불복에다가 정권을 흔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벌써 2번 실패했잖아요. NLL 대화록에서 실패했고 또 국정원 댓글에서 실패했고 이거 딱 하나 남은 건데 여기서까지 실패해버려 완전히 코너에 몰리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내가 생각할 때는 당이 살려면은 그 강경 세력과 당내에서 한바탕 해야 돼요. 그 한바탕을 할 수 있는 지금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은 박영선 의원밖에 없어요. 문재인 의원의 경우는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친노의 지지 기반도 확고히 갖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또 중도도
잡아야 되는데 네. 친노 이 세력들은 왜 갑자기 이상돈 교수냐 이렇게 또 그렇죠. 반대를 하고 그러니까 이상돈 딜레마에 교수, 빠진. 그렇죠. 이상돈 교수가 들어오면 당연히 우파 행보를 할 거고 예. 우파 행보의 첫 번째가 뭡니까? 세월호 다툴 끊는 거란 말이에요. 예. 세월호 특별법 통과시키겠죠. 네. 어떤 형태로든지. 그리고 예. 통과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결과 보고 하자. 예. 그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이상돈 교수가 당권을 갖게 되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두려우니까 예. 강경 좌파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거겠죠. 지금 김한길 의원이 예. 2007년에도 당시에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를 하다가 그만두고 나서 탈당한 적 있잖아요. 네, 23명인가 데리고 나가서. 예, 초에 탈당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열린우리당의 어떤 붕괴를 앞당기는 그런 그러니까요. 촉매 역할을 했었습니다. 아까 일단 뭐 박영선 원내대표를 따라서 뭐 수십 명이 같이 탈당하거나 뭐 이럴 가능성은 별로 높아 보이진 않지만 어찌됐든 지금 이런 이 한주붕 두 가족의 새정치연합 내부 상황을 보면 이게 뭐랄까 이 어떤 정계 개편의 가능성도 조금씩 그 거론을 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심정적으로는 이렇게 계속 가야 되느냐, 네. 이런 얘기들이 많고요. 또 2016년 4월 총선까지는 어떤 큰 선거가 없기 때문에 예. 이대로 가다가는 모두가 공멸이다. 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중도 정당이 필요한 거 아니냐. 네. 물론 이런 얘기는 나옵니다. 그런데 다만 현재까지는 아이디어 차원이다. 그리고 박영선 원내대표가 또 눈여겨봐야 될 거는요. 이 많은 분들이 중도 정당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엮고 있습니다만 박영선 원내대표가 이번 세월호 전국을 통해서 보여준 모습은 정말 갈짓자, 갈팡질팡, 중도도 아니고 강경도 아니고 이도저도 아닌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중도파의 구심점 역할도 못한다는 거고요. 지금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이대로는 안 된다. 중도 정당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 때문에 특히 호남 지역의 다선 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국회가 먼저 가장 큰 어떤 국회에서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장외투쟁 반대 서명이 벌어지는 겁니다. 네. 좀 전에 그 김한길 전 대표죠. 김한길 전 대표 사진이 나오고 했는데 김한길 전 대표가 박영선 원내대표의 뭐 배후에 있다. 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왔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 김한길 전 대표 측은 펄쩍 뛰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그동안 예. 그 박영선 원내대표는 그렇게 큰 공감대도 없었고요. 네. 또 물론 김한길 대표가 2008년에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 당시 민주당에서는 가장 깃발만 꽂아도 당선이라는 예. 서울 구로을을 그 박영선 원내대표가 이어받았고 지금 3선이 되면서 원내대표까지 가는 어떤 그 원동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김한길 전 대표는 박영선 원내대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 어떤 굉장히 어떤 그 보은을 해야 될 대상이면은 분명히 맞습니다만 김한길 전 대표의 경우에는 2007년 초에 그 선도 탈당하면서 열린우리당을 붕괴시켰다라는 어떤 책임론 때문에라도 그 먼저 탈당을 한다든가 이런 어떤 탈당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움직임은 보일 수가 없다. 이게 김한길 전 대표 측의 얘기입니다. 뭐 김부겸 전 의원을 중심으로 한 제3지대 창당론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네. 그렇지만 물론 아이디어는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김부겸 전 의원이야말로 어떤 그 기존의 민주당의 깃발을 가지고 불모지인 대구에서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지역주의의 벽을 뛰어넘는 게 나의 정치적 숙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박사님, 이게 어떻습니까? 진짜 뭐 정계 개편 시나리오랄까? 이게 지금 사실 힘의 어떤 운동을 쭉 예측해 보면 대개 이렇게 갈 거라는 게 좀 길이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온건파의 구심점이었거든요. 구심점. 네. 대표 선수가 없어요. 그리고 온건파의 김한경 운동대표 다 물러났고, 제가 볼 때 안철수 씨는 그럴 역량이 없고요. 그리고 뒤에 모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모사도 없고 구심점도 없고. 그런데 그 구심점을 만들어갈 수 있는 입장에 있는 분이 지금 박영선 의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그런 유니크한 입장에 있는데 그거를 만들어내는 역량을 보이면 큰 정치인으로 발전하는 거고 여기서 주저앉으면은 결국 박영선도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가 되는 거고 그래서 기다려 봐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만들어지지 않으면 내년까지는 아마 이게
어떤 형태로든지 정계 개편이 일어날 거예요. 이건 시간 문제지. 예. 일어날 것이냐 안 일어날 것이냐가 문제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온건파의 구심점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순간 이제 한 지붕 두 가족이 완전히 되고 그리고 이제 분당으로 갈 수가 아까는 있겠죠. 뭐 박원순 시장이라는 강력한 존재가 있어서 문재인 의원도 박원순 시장을 신경 쓰고 견제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네. 구도를 말씀하셨는데, 네. 근데 박원순 시장이 뭐 시장 하다가 갑자기 뭐가 구심점이 돼서 뭘 하기는 또 쉽지 않은 거 아닌가요? 그렇긴 하지만요. 예. 박원순 시장이 자기가 지금 현재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을 옹립하기 위한 어떤 온건 세력이 정치화한다. 면은 되는 건데 지금 내가 볼 때 박원순 시장하고 그 당과의 네. 그 연락책이 좀 누가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박원순 이제 시장 그런 것도 당하고는 약간 좀 거리를 두고 있는 네, 상황이죠. 지금. 그런 것도 네. 만들어져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당이 갈라지는 거를 또는 탈당을 한다든지 새로 창당을 한다든지 하는 거는 지금 기대하기 어렵죠. 이런 건 네. 구심점이 없잖아요. 그 구심점이 생기고 배후가 생기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박 대표가 지금 어떤 행보를 걷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게 결정될 수 있는데 그냥 희집이 돼버리면은 네. 그러면은 이제 아마 내년쯤 되면은 용건파 가운데에서 구심점이 생기기 시작하겠죠. 아마 제 생각에는 예. 호남 중심으로 구심점이 생길 수도 있겠고 아니면 손학규 의원이 돌아온다면 네. 손학규 의원이 구심점이 될 수도 있겠고 그러겠죠. 손학규 의원이 오면 근데 박원순 시장과 관계가 복잡해져 버리죠. 손학규 전 대표는 지금 어디 톡을 속에 아직도 와신 상담. 와신 상담하고 있다. 톡을 속에서. 네. 네. 박원순 시장 얘기 잠깐 나와서 조금 얘기 옆으로 빗나가 보면요. 지금 네. 광화문 광장, 네. 광화문 광장을 그냥 이렇게 계속 놔둬야 되는 거냐라는 여론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근데 박원순 시장이 사실은 광화문 광장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방향을 제시해야 될 어떤 책임을 갖고 있는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도 이제 어느 시점인가는 문제가 되기 시작하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참 어려운 게 그 유가족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유가족 세월호 특별법의 해결도 문제지만 네. 지금 세월호 유가족의 문제도 사실은 간단한 문제는 아닌데 뭐 어저께인가 보니까 뭐 상당히 정치적인 성명서까지 발표를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뭐 민생법안에까지도 이제 뭐 간섭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정치단체화 해버리면은 그러면은 이게 정치단체화 해버리면은 그렇게 되면 박원순 시장으로서는 거기를 다 비우라고 그러는 수밖에 없겠죠. 네. 정치단체가 거기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봐라 이런 정치 성명까지 발표하고 민생법안까지 반대하고 나서는 판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과거에 그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으로 볼 수 있겠느냐. 네. 그건 정치단체다. 네. 이런 시각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박원순 시장도 그냥 가만 조용히 있을 수는 없겠죠. 네. 조금 새누리당 얘기 잠깐 좀 해보실까요? 새누리당에서도 지금 뭐 이대로 가서는 지금 곤란하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19대 국회 총사퇴 얘기까지 나왔어요. 네. 이것도 좀 뭐가 좀 너무 앞서 나가는 얘기인지 어떤 건지. 예. 하태경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죠. 예,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요. 네, 국회의원 총사퇴 운동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하고 1호로 서명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역시 굉장히 무책임합니다. 예. 이 하태경 의원의 지역구가 부산 해운대 기장을인데요. 해운대 기장을 유권자만 하더라도 하태경 의원이 국회에서 민의를 대변해서 일을 해달라. 이런 마음에서 분명히 뽑아줬을 텐데. 네. 예. 지금 국회가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나는 사퇴하겠다. 예, 그만둬버리자. 예.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들이 모두 총사퇴를 하고 조기 총선을 실시해야 된다. 이거말로 정말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이런 생각이 있다면 국회가 하루라도 빨리 일을 할 수 있도록 의원들과 같이 여야 의원들과 같이 맞잡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까를 강구해내는 게 국회의원의 일입니다. 네. 지금 총사 때 조기 총선, 뭐 지금 뭐 내각제면은 벌써 국회 해산 상황이었다 그러면서 한 이야기인데, 지금 뭐 국회가 뭐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거는 분명하고요. 지금 국회의장은 그러나 뭐 직권상정 그거를에 대해서는 되게 좀 소극적인 태도잖아요. 그럼 무책임한 거죠. 국회의장이 국회의장이 네. 무책임한 거죠. 국회의장이 2번 자동차 타고 다니잖아요. 네. 2번 값을 해야죠. 2번. 네. 네. 대한민국 2호차. 2호차 아니에요. 네. 2호차 타고 다니는 2호차 타고 다니는 사람답게 행동을 해야지. 예. 그냥 one of them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직권상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국회 선진화법 유예 선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선진화법 유예 선언. 그러니까 지금 위기 상황이다. 예. 그리고 지금 몇 달 동안 법안 하나 통과 못 시키고 있는 것을 정상적인 상황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네. 그래서 유예 선언하고 예. 그래가지고 어느 시기까지 유예 선언하고 그 시기 이후에는 국회 선진화법을 개정하든지 네. 아니면은 폐기시키든지 하는 단계로 들어가야 된다. 네. 그렇게 과감한 걸 해야지 뭐 좋은 게 좋고 뭐 이 사람 저 사람 의견 들어보고 이 사람 저 사람 의견 들어보고 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 이거 뻔한 건데 그런 분명한 상황에서도 어떤 단언을 못 내린다면 그 자리에 내놔야죠. 왜 그 자리에 지키고 앉아가지고 대한민국 갈 길을 막고 있어요. 근데 저는 하태경 의원이야 뭐 누가 심각하게 믿겠어요. 그러나 네. 정의화 의장은, 국회의장은 정말 단언을 내려야 됩니다. 만약에, 단언이 안 내려지면은 당에서라도 당신 그 의장 내놓으라고 강력한 그런 운동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대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이게 뭐 해법을 찾기 힘든 상황에서 일단 네. 국회의 입법 기능은 살려야죠. 살려야 된다. 네. 이런 말씀. 운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입법 기능이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 자꾸 운영을 얘기하잖아요. 네. 이 민주주의라는 거죠. 대화가 있고, 대화 다음에 대결이 있고, 대결 다음에 투표가 있는 거예요. 옛날엔 결투였다고요. 근데 결투 네. 대신에 이제는 투표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투표를 막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아무리 대화가 있고, 대결이 있고, 끝에 가서 아무것도 안 되면 있으나 마나한 거죠. 네. 잘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